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주요 한방의학 연구기관의 다른 산맥인 토야마 대학 연구소를 한번 저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토야마 대학 화한의학 종합연구소라는 약간 좀 긴 이름인데요. 한번 저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토야마 대학의 어떻게 보면은 산 증인 혹은 어떤 한의학 분야에서 특히 일본 한방의학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자분이라고 할 만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역시 테라사와 카츠토시라고 하는 연구자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분은 또 이제 경희대 조기호 교수님이 번역하신 서적이죠. 증례로부터 배우는 화한진료학, 한국 번역 이름으로는 증례로 배우는 동서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곤 했는데 지금 최근에 한 3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분의 양력을 간단히 보면은 이분은 신경내과 전문의,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그냥 신경과 전문의죠. 그리고 동양의학 전문도 또 별개로 가지고 계시고 1944년 출생이시니까 연세는 어느 정도 있으신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진을 보셔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분은 1970년대에 이렇게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 박사를 하시고 1979년에 이 토야마 대학에 오셔가지고 이 화한진료 부장, 그러니까 진료 과목도 담당을 하시고 연구도 담당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 20년 넘게 토야마 대학에서의 연구를 진행을 하시고 2005년에 들어서 이제 치바 의대로 가셨는데 이 한 20년 동안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어떤 일본 한방의학 관련 연구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분 외에도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한방의학 연구자들이 있고 이것은 토야마 대학 내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입니다. 다만 이분이 어떻게 좀 국내에서도 이름이 좀 잘 알려지시고 하셨고 또 임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헌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은 뭐 동양의학회 회장도 지내셨을 정도로 상당히 경력이 있으시고 WHO 센터장도 이렇게 역임을 하셨으니까 뭐 경희대로 치면은 뭐 최승은 교수님 같은 이제 그런 분하고 뭐 비슷한 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을 그래서 좀 소개를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토야마 대학에서 뭐 이런저런 연구들이 쭉 진행이 됐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연구라는 게 대부분 뭐 기타사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요 연구 과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토야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굉장히 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테라사와 카츠토시라는 이 교수님의 어떤 연구 경로가 좀 알아보시는 게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일본의 한방의학 그리고 그 연구기관인 토야마 대학의 연구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왜냐면은 이 토야마 대학의 이 화한진료 연구소가 생겼을 때 이분이 초빙돼서 일대 소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대로 토야마 대학에 녹아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이분의 어떤 경력을 이분의 연구를 보시면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화한진료학이란 이분이 제창하는 어떤 한의학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에요. 자, 이분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의학은 인체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전체성, 그러니까 환자 전체를 보고 환자를 진료하는 능력이 좀 퇴화했다. 전문 분과로만 나눠지면서 환자를 부분으로만 본다. 그런데 한의학은 굉장히 환자를 인간 전체로서 보는 그런 특징이 남아있다라고 또 서양의학의 단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동양의학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분이 한의학 연구자고 일본 한방의학을 대표하는 분이지만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주장을 하시죠. 동양의학이라는 건 스스로 뇌에 대해서 학문 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한의학은 한의학 자체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죠.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사실 중국에서
중의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중의학 내적으로는 어떤 전통적인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구나. 결국 현대의학, 현대과학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중의학을 발전시켜야만 제대로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시각. 사실 한국께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의 이형기라는 임상양의학 교수가 토론회에서 한의학이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첩약 토론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 물론 그분의 시각이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 왜곡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한의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소수 의견일 수도 있지만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그런 부분들로 사실 한의학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그냥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근거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흔히 안전성과 유효성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조선영 이분은 현역 한의사십니다. 이분이 이 리포트에 낸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은 당연하지만 이외에도 용량 반응 관계, 한약 얼마나 먹어야 낫죠? 약물이나 음식 상호,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양약이나 음식과 상호작용 없네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정보예요. 병용, 내가 다른 치료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 표준요법, 이미 다른 약인데 왜 굳이 이 한약을 써야지? 이상 반응, 그러니까 약물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특수집단, 제가 지방간인데 영향을 주진 않네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한의 경우에는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된 게 없으니까요. 이 연구는 임상시험을 통해서만이 나오게 됩니다. 양방에서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의학은 충분히 발전하려면 발전할 수도 있지. 다만 그 방법이 니네들이 아니고 우리 한의계죠. 한의계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냥 전통적인 개념을 위주로 발전해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물론 실제 행태를 봐서는 걔네들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걔네가 이빨린 얘기를 할 때, 입에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그래, 이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들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긍하고 그쪽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 바로 토야마 대학에서 연구소장을 지내신 우리 테라사와 카츠토시 교수님의 화환진료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경희대에서 얘기했던 예전에 지금은 잘 얘기가 안 되지만 제3의학이라는 그런 개념들도 그렇고요. 한의학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한의학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오리엔탈리즘 아니야? 동양은 어떤 동양만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한의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동양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동양의 특이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동양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냐. 예전에 헤겔이 말한 것처럼 중국 문명은 절대 중국인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서양인들에 의해서만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고 굉장히 또 시니컬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 주장이 동양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로 비춰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중국이 현대의 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현대 제도들을 사용하고 현대 과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 처했다, 이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적인 것, 동양적인 것은 그냥 예전에 동양 문명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이고, 이제는 동양 문명이 그런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서양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세계 전체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 체계, 과학적 이론, 과학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발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의학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좀 얘기가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화환진료학이란 이 둘의 기반,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기반이 되는 진정한 의학적 실체, 서양의학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동양의학이 미처 얘기하지 못한 과학적 기반을 합쳐서 더 나은 의료를 만들고자 하는 화환진료학, 그것이 바로 새롭게 한의학이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이 테라사와 카츠토시라는 분은 이미 1970년대부터 차근차근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이죠. 물론 통합의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서구에서 나온 개념인데 통합의학하고 어떤 뭐 과학적인 한의학, 어떻게 보면 이제 화환진료학, 뭐 과학적인 중의학 이런 개념들의 차이라고 한다면 통합의학은 그냥 서양의학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한의학의 치료 기법들을 그냥 컴플리멘터리 얼터너티브 메디신이니까 그냥 그걸 그냥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서양의학이 가만히 있고 동양의학의 일부만 차용해가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화환진료학이나 과학적인 한의학은 한의학을 중심으로 하되 한의학의 이론 자체가 완전히 현대적인 과학으로 변모하고 그러한 이론들은 재래의 현대의학, 재래의 서양의학과는 또 다른 시스템 생물학이라거나 네트워크 양리학이라거나 복잡계 과학이라거나 다성분 양리학이라거나 하는 굉장히 발전된 과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의학체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계 입장에서 나가야 될 방법은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화환진료학이나 과학적인 한의학, 과학적인 중의학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동양의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유지해야 된다는 관점, 아니면은 아예 전통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통합의학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을 가진 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의 주류인데, 중국의 중의학의 주류는 사실 그보다는 물론 의료 차원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연구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이 화환진료학, 과학적인 한의학, 과학적인 중의학이 실제로 엄청난 성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의학 관련 학술지만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환진료학의 목표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토야마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러한 목표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타당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방병리학을 서양의학적인 방법에 의해 과학적으로 해명을 하고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임상을 전개해 나간다. 어혈병태 해명 등이 그 일례이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혈소판 응집의 이상, 이 부분을 어혈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 또 이런 방향은 실제로 현대 병리학에서 염증 상태, 우리 당뇨 합병증에 있어서는 전신적으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염증성 변화가 장기간 누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기들의 손상이 유발되는 것, 그것이 당뇨 합병증의 주요한 병리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이러한 현대적인 상태에 대해서 적혈구의 응집이 증가하게 되고 적혈구의 형태가 변형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내피 세포에 대해서 적혈구가 부착하게 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염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들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노화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혈관 내피의 기능 이상이나 혈구의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빈혈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라거나 아니면은 만성 신질환이라거나 그 외에 염증 상태에서 우리 신장에서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엘소포이에틴이 감소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에 따라서도 이러한 기능이 감소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한약이 알고 봤더니 항염증, 항산화를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기전들을 통해서 염증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서 적혈구의 응집도 감소시키고 적혈구의 유연한 형태 변화도 다시 회복을 시키게 되고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장애도 회복을 시키더라. 그리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진행을 억제를 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질환에서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가 흔히 어혈이라고 말해왔던 여러 가지 병태들을 과학적으로 개선하는 기전들이 규명이 됐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결국 현대 과학을 통해서
한의학이 여러 병태들의 실체를 해명하려고 하는 어떤 한 가지 방향이, 한의학이 현대화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화환진료학의 한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혈이 뭔가라고 시작을 해서 어혈이란 어떤 염증성 변화의 일부분을 얘기한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향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화환진료학의 목표 중에 하나는 한방 진단학에 있어서 각종 진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 소위 말해서 혈허, 기허, 아니면 허증, 실증, 어혈, 이거 관련한 여러 가지 진단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이 테라사와 카츠토시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일본의 연구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진단 기준이 발표되어 왔죠. 이러한 한의학을 객관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경우라면은 어혈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기허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허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혈이 경직이나 여기에 대해서 파워제를 줬다. 아니면은 보기제를 줬다. 이렇게 했을 때 스코어가 개선이 되더라.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진단적인 측면을 개선을 하고 한의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지표들을 연구를 하는 것. 또 최근에는 시스템 생물학, 단백질 체학, 아니면 전사 체학, 지질 체학,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한의학 변증을 이해하는데 도입이 돼가지고 정말 어혈 상태에서는 특정한 어떤 마커들이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렇게 많은 성과가 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러한 현대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메소드는 현대적인 거죠. 소위 말해서 통계적인 방법을 도입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진단 지표를 마련을 하자. 다만 이러한 지표들이 크게 성공 못한 이유는 한 가지를 들자면 이게 결국 한의학의 현대화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가 된 것인데,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게 결국 전통적인 어떤 본체를 버리지 않고 최대한 좀 현대적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어떤 전통 개념과 배치가 되거나 전통 개념이 맞지 않는 그런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점프를 해서 전통 개념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화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의학적인 개념들, 한의학적인 실체가 적어도 타당하다는 그러한 개념 위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정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게 현대화라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발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 다른 방향의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연구가 굉장히 오래된 연구예요. 이제 일본 동양의학회제 1980년대, 굉장히 오랜 시기죠.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거의 한 40년 전에 이제 나온 연구인데, 보시면은 복진에 대해서 이 테라사와 카츠토시라는 분이 어혈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를 제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 주변에 착색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부에 어떤 이제 깔깔함이라거나 아니면은 입술에 어떤 이제 색깔이 이제 암자색이다. 그 외에 복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소견이 있다. 아니면 불면이나 아니면 홍조라거나 아니면은 다한이 있다. 아니면 입이 마른다. 권태감이 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혈 스코어를 제시를 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과거에는 많이 사용되고 지금 한의학 한방 진단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변증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의계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앞으로 또 연구를 해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 어떤 변증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할 만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을 이런 식으로 어떤 한의학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연구하는 그런 현대화 방안이 아니라, 한의학을 그냥 고정관념, 전통적인 관념을 일단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한의학적인 치료 기법이 어떤 것인지 보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적인 전통적인 개념의 실체가 뭔지도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의학의 과학화라고 하죠. 그 역시도 화환진료학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 목표로 여기 제가 제시한 것처럼 한약 방제의 양리 효과를 규명하고 한약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를 제공함과 함께 널리 의료 현장에서 쉽게 한약 방제를 이용하는 길을 개척을 하자. 그러니까 의사들, 서양 의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조차도 한의학이 이러한 과학적인 기전이 있고 임상적으로 확립된 임상시험이 존재하고 그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되고 안전성이 확인이 되고 기존의 치료제들에 비해서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면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이죠. 물론 일본에서는 의료 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의학, 서양의학에 대한 그런 갈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한국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고 일본에서는 마찬가지로 동양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게 의학이냐? 그걸로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냐? 그럼 말도 안 된다. 사기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려고 그러냐? 음양오행 가지고 무슨 사람이 치료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시각을 가진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많아요. 그건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바탕이 바로 사실은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이론 체계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독자적인 이론 체계가 틀린 부분들이 많다는 게 오히려 이 한약 방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한편으로 그 연구들을 통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고 안전한 치료고 좋은 치료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2020년대, 2010년도에부터 진행이 된 소위 중의과학화라고 하는 중의학 현대화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0년 들어서는 거의 이러한 과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의 전체 이론 체계를 다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HPLC라고 하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 화학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쉽게 한의학의 모든 성분들을 그냥 쭈루룩 다 규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2000년대, 2010년대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웬만한 한약재의 경우에는 이 한약재라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십 개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들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실리코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런 연구들이 한의학이 어떻게 한약이 사람의 몸에서 작용하게 되는지 굉장히 많은 통찰을 제공을 해주게 되었죠. 물론 아직까지 제한점은 많지만 되게 연구들을 봤을 때 그러한 연구들이 우리가 한약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한약은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치료한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실제로 소위 말해서 최근에 대부분 감염 질환이 아닌 비감염성 질환 당뇨라거나 고혈압이라거나 비만이라거나 그 외 자가 면역 질환이라거나 피부 질환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질환들을 알고 봤더니 우리 몸에 면역계나 신경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분비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좀 그 병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굉장히 염증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질환들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염증이라는 게 우리 몸과 마음, 그러니까 즉 이제 어떤 중추와 이 말초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구나라는 것들이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20년 동안 과학 발전을 통해서 입증이 됐죠. 그걸 알게 되고 나니까 염증을 조절하고 어떤 상하 스트레스를 개선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을 조절하는 치료들이 실제 효과를 내는 게 굉장히 당연하구나 라는 것들이 입증되게 되었고 알고 봤더니 이런 한약의 성분들을 통한 연구들을 해봤더니 한약이 죄다 그런 경로들에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게 정말 면역계를 조절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하고 신경계를 조절을 하고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위 보신제라거나 하는 보양제라거나 하는 몇 가지 이제 본초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사실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면역 조절과 같은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체 뭐 한열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해봤더니 진짜 한 성미를 가진 본초들하고 열한 성미를 가진 본초들하고는 그 양리 작용이 확실히 다르더라,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한한 약제는 되게 항염증 작용이 강하고 열한 약제는 상대적으로 면역 조절 능력이 강하더라, 이런 것들 알려져 있죠. 자, 어쨌든지 간에 대부분 질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여러 연구들, 그리고 그 연구들의 바탕이 된 HbA1C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분석 화학적 기법을 통한 한약의 특성 규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이거를 봤더니 예전에 말했던 한의학적 이론이 다 들어맞는다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 변증 굉장히 막 8강 변증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뭔가요? 사실은 진단 지표를 여러 가지 만들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염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현상들을 뭐 몇 가지 타입에 의해서 분류한 것이다 라고 봤더니 다 그렇게 봤더니 정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네요 라는 것들도 알려지게 되었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익히 관련해서 뭐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셨으면 알겠지만, 물론 뭐 한약이 아니면 또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뭐 사스라거나 아니면은 인플루엔자에서 한약이라는 게 인플루엔자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사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렇게 이제 뭐 ACE2라거나 하는 그러한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세포 안으로 진입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결합을 차단을 하는 그러한 작용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뭐 바이러스가 우리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효소들을 억제를 한다거나 그의 뭐 바이러스의 증식 기전을 억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마황이라거나 금운하라거나 뭐 팔람근이라거나 하는 그러한 본처들의 작용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한약이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 어떤 이제 진화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몸이 알고 봤더니 사실 감염에 대해서 최적의 반응을 하는 건 아니더라. 굉장히 뭔가 좀 낌새만 있으면 너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노인이 되는 경우에 또 너무 과소하게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덜 손상을 받고 덜 증상이 나타나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최적의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봤을 때 좀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라는 것들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약은 그런 부적절한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부적절한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가 항상 뭐 병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 자체가 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최적의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약과 같은 그러한 뭐 면역 조절제, 염증 조절제들은 우리 몸이 상대적으로 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염증이라는 게 감염 질환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다양한 내과적인 질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들도 굉장히 최근에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한약의 최초의 방제는 상안에서 나왔지만 그게 잡병으로 다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들도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염증이나 면역을 조절하려고 이제 급성 질환 치료하려고 했던 그런 처방들이 염증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병인을 가진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응용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고 보니까 한의학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쉽게 다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죠. 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럼 이제 사실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은 굉장히 특수한 이론이고 국소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현대 과학적인 이론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중국에서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한국에서도 어떨지는 뭐 글로벌적인 흐름을 따라는 가겠지만 좀 아쉽게도 아직은 너무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쪽에 어떤 방향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한의학의 발전 모델, 우리 화환진료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의학의 과학화 측면 혹은 중국에서의 중약 현대화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의학의 특성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 좀 길게 드렸는데 뭐 이 얘기가 결국 뭐 한약이 전체적인 처방으로서 어떤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전신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도 굉장히 잘 알려지게 됐고, 현대 과학을 통해서 그냥 한약을 그냥 한약이 아니라 뭐 미스틱한 어떤 한약만의 고유한 이론이 아니라 순수하게 현대적인 과학적 관점에서, 물론 양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단일 성분을 위주로 특정한 표적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러한 효과들에 아직도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한약은 한약 자체가 멀티플 컴파운드, 멀티플 타겟을 표적으로 하는 그러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종래의 양리학은 안 돼. 이 훨씬 더 현실 세계를 더 잘 반영하고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체계를 한의학이 더 선점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한의학의 과학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한의학 연구의 동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한의학의 과학화 역시 화환진료학의 한 가지 목표인데, 이 한의학의 진단적인 측면이나 어떤 임상적인 측면에까지는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한약이라고 하는 치료법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이제 황련 해독탕의 항염증 기전에 대해서 뭐 NF-kappaB 경로라거나 아니면은 PI4K, AKT 경로, 인슐린과 관련한 그런 경로들, 그 다음에 AMPK 경로, 에너지 대사와 관련한, 에너지 센싱과 관련한 그런 대사들, 그리고 MAPK라고 하는 전반적인 어떤 세포 신호 경로에 대한 조절들, 이런 굉장히 많은 복잡한 작용들을 가지고 있다. 한약이라는 게 양약처럼 어떤 진짜 굉장히 높은 어떤 친화도를 가지고 특정한 효소나 어떤 특정한 타겟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 신호 경로들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 효과를 낸다. 그런 것들이 연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알려지게 됐죠. 이게 굉장히 최근에 한약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중요한 특성입니다. 한약을 예전에는 특정 한 가지 성분을 찾아가지고 걔네들이 특정 기전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약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올드한 접근이에요. 그건 정말 1900년대의 어떤 생약학적인 그런 관점이고, 최근에 한약에 대한 연구는 완전히 싹 다 바뀌어가지고 한약이란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로에 대한 굉장히 많은 효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효과들을 나타낸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분자적인 수준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됐고, 뭐 세포의 분열이나 세포의 성장이라거나 세포의 사멸이라거나 염증 관련 경로라거나 하는 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조절 작용이 바로 한약의 효과의 근간에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약의 효과를 근거 중심 의학적으로, 즉 잘 짜여진 이중 맹검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자라는 연구들도 진행이 된 거죠. 즉 근거 중심의 한의학. 요거는 그래도 2010년대에 어느 정도 한국 한의계에 확산이 됐죠. 한의학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 포기하기도 이르고 한의학 이론을 바꾸자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임상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나 보편타당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한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자, 한약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자라는 컨센서스는 뭐 이제는 거의 뭐 임상 연구자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근거 중심의 한의학은 이미 여기 연구는 이제 1997년에 진행된 연구인데, 우리 조등산이라고 하는 조구등하고 여러 가지 본초들로 조성된 처방이 혈관성 침해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인데, 이 연구의 1저자죠. 테라사와 카츠토시 교수님이에요.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죠. 즉 한약에 대한 기초 기전, 그 다음에 한약에 대한 임상적 효과의 규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왔고, 한약의 전통적인 개념들 측면에서는 진단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토야마 대학에서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보면 타당할 겁니다. 자, 이거는 중국의 A인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징슈 그래뉴얼즈라고, 이게 이제 복합제인데, 이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cervical radiculopathy, 그러니까 경추부에
이 안에 이제 신경 나오는 그 개구부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목이 아픈 또 팔 저릿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중국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randomized control trial, 소위 말하는 이제 대조군이 있는 잘 통제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무려 한 400명 가량을 이렇게 연구했고 일정 기간 동안 위약과 그리고 다음에 위약이요. 그다음에 이 징슈라고 하는 산재를 갖다 이제 투약하고 일정 기간이 있는 다음에 효과가 있는 점들을 보아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이런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연구들은 이제 뭐 굉장히 보편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됐죠.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린 연구는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되긴 했는데 편두통에 대해서 침 치료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다, 당연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된 중국에서 진행이 된 침 연구입니다. 침 치료를 했더니 이제 딱 4주 안에 굉장히 빠르게 4주 만에 편두통 환자의 두통 빈도가 평균 5회에서 평균 1회로 급격하게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한 효과가 치료를 종결하고도 이제 지속이 된다는 그런 것들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제 한약이나 침구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과학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되었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이 세계 의학계에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의학의 과학화, 적어도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한의학의 발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화환 진료학의 특정한 측면,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측면들은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일부 한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전통적인 연구들이 거의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어떤 변증 연구나 이런 것들도 거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그냥 침 치료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한약 치료가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했을 때 다 좋은 성과들이 나고 있는 것은 연구 방향이라는 게 결국 전통 이론을 현대적인 이론으로 대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한의학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비로소 한의학이 지금은 치료적인 측면에서만 인정을 받지만 앞으로 이론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 학문 그 자체로서 존중을 받는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 자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화환 진료학의 목표의 하나로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약과 서양의학의 병용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요건 이제 편집상의 실수로 다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건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뭐 새로운 의학의 영역이라고 이 테라사와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중국에서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이 염증을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뭐 우리 청패배독탕 같은 그런 이제 어떤 한약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렘데시비르라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약을 병용을 해서 이제 환자에게 최적의 임상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 뭐 굉장히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증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루게릭병이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의학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하자. 왜냐면 서양의학에서의 어떤 염증 조절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 뭐 스테로이드 아니면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 특정 표적을 염증 관련한 표적을 타겟으로 한 그러한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약은 또 걔네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제가 아까 황련 해독탕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염증과 면역계를 조절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서양의학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치료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서양의학의 표적적인 치료와 함께 전반적인 면역계를 조절하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한약적 치료를 병용함으로써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러한 어떤 현대적인 의료의 브레이크스루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어떤 화환 진료학의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좀 화환 진료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화환 진료학에 대한 소개와 또 테라사와 카츠토시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한의학의 발전 방향, 그리고 좀 시간이 더 된다고 한다면은 좀 현대 일본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2000년대, 2010년대 진행이 돼서 한약에 대해서 무엇을 밝혀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